네, 시사정담 3인 3세 7월 2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정세 문제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이 결심이 아마 연기됐죠. 국정원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전당대회 안철수 변수가 생겼습니다. 먼저 추경 고비를 넘자마자 정세 전쟁이 점화됐다. 아마 국정 100대 과제 발표와 거기에 따르는 재원대책 178조를 발표하면서 이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기존의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의 세수 증가 전망치 60.5조, 세출 구조조정 60.2조 제시가 발단이 됐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부실한 재정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정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문재인 100대 국정 과제에서는 이렇게 정세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세수 자연 증가분 60.5조하고 세출을 약 10%씩 각 이제 경제성을 구조정해서 이제 총 120조 가량을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세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야당들이 지적이 있었고, 이 말이 나온 그 다음 날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정세 방안을 들고 나면서 정세가 공식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20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제기했죠. 추미애 대표 이전에 김부겸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저기 됐는데, 김부겸 장관 이야기는 조금 더 원칙적입니다. 조금 더 원칙적인 게,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대선 때 복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세 문제를 그 고려를 했었는데, 집권을 하고 나서 오히려 후퇴한 게 아니냐, 그런 그 지적을 하면서 정세 없이 이 그 국정개혁 과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입장을 우리가 그 정확히 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당에서도 이 부자 정세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면 이건 그 지금 이야기하는 부자 정세에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정세 문제 전반에 대해서 좀 이 당정 간에 보다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걸 이 시점에서는 좀 국민들한테 좀 그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그 2천억 이상 법인세를 22%에서 25%를 올리고 5억 원 이상 소득세를 40에서 42%를 올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슈퍼 대기업과 슈퍼 리치들, 그래서 명예세라고 이름을 명명했죠. 이게 이 야당 쪽의 세금 폭탄에 맞서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당 자유한국당의 그런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정세 가지고는 그 복지에 따른 재원 대책을 커버할 수 없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문제적인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세, 이것이 이제 가지는 총 정세 효과가 3억 8천억 정도다. 그러니까 3조 8천억 원 3조 정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총 이렇게 120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기본적으로 중부담 중복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예, 중부담 중복지하고도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그 소위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세 부담을 전혀 안 지우겠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그 초고소득층에 대한 정세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그 복지 문제를 그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세 문제가 불가피한데, 너무 일찍 그걸 닫아버리고 너무 일찍 어떤 그런 단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 그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뭐 좋은 말로 핀셋들하고 하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이 반발이 가장 그 적을 수 있는 그 지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건 너무 그 정부 여당이 그 표를 의식하고 또 그 반발을 두려워해서 그 움츠려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에서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이 경제 이념을 두고 정면 충돌이 앞으로 불가피하지 않나 보는데 아마 이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국정을 책임지는 어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집권 5년간 일반 국민의 부담 없다라는 부분들을 국민적 저항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런 점이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 그 역할을 하셨던 이정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부자 감세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난 정부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건너뛰려고 한다 이렇게 그 신랄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단순히 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그 법인세나 뭐 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종합 그 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종부세나 소득세, 부가세까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세제 전체가 정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해가면서 그 복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세금 정서가 상당히 이 항배를 가를 핵심 요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야당의 참여정부 시절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동산 종합과세, 종부세 이걸 세금 폭탄론으로 해가지고 이 대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중산층과 종부세는 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세금 폭탄으로서 이 굉장히 그 저항을 갖다 많이 받았었는데 현재 리얼미터의 대기업 고소득자 정세는 찬성이 86%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참여정부 때 소위 세금 폭탄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곤욕을 치렀는데 그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부자 감세를 하고 또 종부세도 다시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후퇴하고 그러면서 OECD에서 가장 어떤 복지 수준도 낮고 그 제대로 된 어떤 조세 정의도 세우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1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똑같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그 야당 공격을 할 것이지만은 우리 집권한 이상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걸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움츠려 들어갖고 눈치 보면서 뒤로 물러나서는 정말 정권을 말라고 잡았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수 전망치 60조는 이게 가능한 수치로 지금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출 구조조정 이제 60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선행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것도 하지 않고 정세부터 먼저 논의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할 수가 있다. 2013년도 말 2014년도에 조원동 당시 이제 경제수석이 그 기토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과세 구간 5천만 원, 그러니까 소득세 구간이 5천만 원대 부분들을 이제 정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됐지만 그때 이제 상당한 반발을 받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면 고렸을 때 우선은 세출 구조조정 부분들에서 여하히 이렇게 수행해보고 안 될 때 정세를 꺼내겠다. 이것이 이제 뭐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고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준 대목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쨌든 간에 국회가 이 담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지금 각 당이 한국당하고 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하고가 대립되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딱 기억하시다시피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중부담 중복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네. 그 또 과거에 그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정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정세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그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그런 그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가 되고 그 논쟁이 되고 해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지고 5년 동안 절대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다 걷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걸 하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이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정세 공약 안 한 것에 사과 요구했다는 이건 뭔 말이죠? 아니, 이제 그쪽은 정치적 공세도 있는데 대선 때는 정세를 공략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정세를 이야기를 했다. 이혜원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먼저 사과를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우선 이제 발을 이렇게 걸은 거죠.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인가요? 이렇게 그 대선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그 본인이 그 이 정세를 감당할 이 생각이다. 이게 60% 넘었어요 당시에. 이 그래서 일반 국민의 부담이 없이 모든 복지 국가로 다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선제적으로 일반 국민 부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쨌든 이게 여당에서 풀어 나가야 될 건데 여당이 혹시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난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태가 있었거든요. 세금을 안 올린다 해놓고 결국은 간접세를 올려가지고 담배값으로 담배세. 22조를 거두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그런 저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지금 그 담배값 올린 것이 정세를 안 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나 그렇죠. 그 저소득층에게 그 부담이 증가가 됐던 건데 결국은 서민들한테 부담은 돌아가고 오히려 부자 감세는 유지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그 바로잡고 공정화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그 중산층이나 이런 소득이 있는 층에서 세금을 조금 더 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을 둘러싼 어떤 그런 깜깜한 토론이나 논쟁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당당하게 좀 임해가지고 지금은 좀 공론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그거에서도 복지가 좀 정대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부른다는 게 불가피하다면 나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공감이 이전보다는 많이 넓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굳히고 확산시켜 나가야지 자꾸 그 정치적 어떤 그런 이해타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정부의 어떤 적폐청산과 이 검찰 개혁이나 재벌 개혁 등 개혁 과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의 목표가 복지 국가라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정세 문제는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국민 전체와의 공론화 과정을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국민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이 정세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이 지금 그 결심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그런데 파기환송심. 네, 파기환송심. 예. 그런데 국정원 회의록이 공개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완전히 그 뭐 직접적인 그 지시를 갖다가 다 했다고 나왔잖아요. 예, 뭐 거의 이제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 직접 지시 말씀을 이렇게 다 이제 검찰이 증거 자료로 이렇게 파기환송에 제출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국정원이 그 부분은 이렇게 지우고 검찰에 줬다면서요. 예, 근데 거의 다 이제 드러난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국정원법을 완전히 위반한 사항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뭐 총선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론 통제까지 이게 쭉 나오는데 말 안 듣는 데서 뭐 거의 말로 매체를 뭐 없애라는 식의 말도 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국정원장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MB 청와대와 어떤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MB 쪽을 이렇게 타겟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면에 전 대통령은 그 적폐청산과 자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 스탠스를 취하던데 이 사실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보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 이명박 박근혜 커넥션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고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그게 범법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그게 됐었는데 이 과정을 그걸 통해서 정권이 다시 바뀌면서 이제 그 어떤 전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세훈 그 국정원장은 단 한 사람 지시만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외에는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거 없이는 재가나 어떤 그런 지시 없이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불법을 넘어가고 이거는 그 반헌법적인 어떤 그런 그 국가 변란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정원 댓글 심리전당이라고 하는 심리전당 조직이 한 50명 되는데 국정원 조직 관련해서는 지시에 대한 결재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아니 전단 이 조직을 새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원세훈 원장 때. 근데 조직을 확대하는 그 결재권자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내용에 나오듯이 전국의 지부장들을 불러갖고 공천에 개입을 하라, 집권당 공천에 개입을 하라는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과의 그게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집권당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재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게 나온 이상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속으로는 어쨌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한나라당 대표가 2011년 그러니까 그 대선 1년 한 몇 개월 전에 8월 21일 예. 그 회동을 통해서 서로 밀월 관계가 시작됐다. 뭐 그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파기환송 속에서 뭔가 재판을 갖다가 이렇게 서리슬쩍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된통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서훈 국정원장이 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회의록이 다시 복원돼 가지고 그게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이 재판에 수사 증거로 지금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이 공식적인 어떤 이 재판 절차에 의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국민의당이 전당대 8.17 전당대를 앞두고 안철수 정계 은퇴론이 그 제기됐습니다. 전당대 준비위원회와 혁신이 뭐 이런 연석회에서 이런 주장이 여러 번이 아마 제기한 모양인데 그 지지층은 상당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전당대 당대표로 출마를 요구하는 이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아마 비공개 회의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좀 이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아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채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국민의당은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누군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선 패배와 대선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느냐. 후보가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다면 상당히 한쪽에서는 막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반발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끄떡끄떡하면서 수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안철수 측근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당이 다시 그 힘을 회복하고 그 어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다시 나서는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출마를 어떤 전대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큰 흐름에서는 국민의당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계 은퇴하려면 지난번 사과 성명할 때 했겠죠. 지금 안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좀 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지금 뭐 무리하게 이렇게 정계 은퇴 선언보다 계속 이렇게 관망하면서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쉽사리 정계 은퇴 선언을 지금 와서 할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계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제 국민이 부르면 나오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정계 입문 5년 만에 40석의 어떤 이 정당 그리고 21%의 국민 그 득표율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뭐 이 대선 실패에 대해서는 그 인정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크다라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 출마는 좀 이렇게 어렵겠지만 정계 은퇴로까지는 또 그런 결단은 안 낼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 돌팔구랄까 그거를 이렇게 이 변화하는 전국 속에서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국민의당은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정기국회 전까지 좀 정치 비수기라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수해 때문에 상당히 그 김학철 충북 도의원이 뭐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이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에 막상 그 본회의 표결을 하는데 26명이나 불참해서 처음에 정족수에 애를 먹었다는 그런 보도에서 당대표까지 사과를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선 이제 지난 뭐 올 초부터 대선 전국에 쭉 오다가 신정부 출범이라고 하는 큰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었고 이제 최근 막판에 이제 추경안까지 쭉 왔는데 이 인터넷이 이제 새로운 언론 환경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렇게 지금은 정치적 비수기로 넘어가면서 정치인들 개개인의 사소한 행동이라든가 발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치적 뉴스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은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이제 뭐 인터넷 뉴스 업체로 봤을 때는 클릭 수를 이렇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렇게 뉴스이기 때문에 막 또 크게 비중 있게 다루게 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관심과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에는 언론이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행태를 지적을 하고 그걸 갖고 이제 그 독자들이 그 반응을 하는 이런 거였다면 지금 거꾸로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먼저 그 국민들 그 유권자들이 그렇죠.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언론에 이제 그 다시 이제 등장하는 이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는 이 정치인들이 이 운신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어려워졌다. 그 보이지 않는 도처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눈들도 다 신경을 쓰고 은행에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그 공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은행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SNS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이게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아니면 SNS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렇게 조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뉴스들은 계속 이제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뭐 엄지척을 그 위안부 빈소 가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 걸 딴 사람이 사진 찍어 모아야죠.
근데 그 사진을 여러 사람이 찍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번에 세월호 때 그 목포 내려가서 같이 그렇죠. 찍은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빈소에 왔던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갖고 사진 찍는데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사진 찍었으면 그냥 뭐 그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그 친목 도모상 사진을 한 장 찍었는 것도 할 건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표정들을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엄지척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문상을 가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더군다나 그렇게 평생을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신 분 앞에서 저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지각이 있는 정치인이 할 행동이냐 이렇게 됐던 손혜원 의원은 같이 사진. 같이 찍어서 네. 바로 옆에 앉아갖고 두 사람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